안녕하세요. 자, 여러분하고 이제 법무사 상법 기출해서 마지막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웬만하면 마지막 문제 나머지 다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지금까지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거고, 올해 시험 본 학생들은 자기의 어떤 틀린 부분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각자 수험생마다 느끼는 바가 좀 다를 거예요. 기출 문제를 보는 시각이 공부가 많이 된 사람, 덜 된 사람,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 다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고 느낌마다 달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난 대로 늘어난 만큼 기출 문제는 다르게 또 평가의 기준점이 될 수 있고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초보자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가 여러분의 이정표가 될 수 있고 방향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은 문제 이제 44번 문제부터죠. 이 중간 배당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이 중간 배당은 판례가 나왔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문과 함께 섞어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던 겁니다. 우리 다 다뤄봤던 것이고 조문도 쉽게 나왔고 판례도 쉽게 나온 거니까 풀어보면 됩니다. 답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답은 2번이에요. 2번인데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이사회 결의가 있다. 그죠? 있을 때 물론 중간 배당은 당연히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같은 영업연도 중에 다시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한번 결정하면 안 된다 그랬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영업연도 중에라도 중간 배당 지급 청구권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안 돼요. 수정 변경 전부 안 된다는 게 23년도 판례였죠. 그죠? 22년도 판례냈나 그죠? 22년도 판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이미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올해 나왔네요. 작년에 안 나오고 올해 나온 겁니다. 허용된다, 허용 안 된다. 그죠? 자, 그럼 1번 가보시면 당연히 연 2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하고 단 한 번만 중간 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좀 다릅니다. 연 2회 이상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연 1회 결산기를 갖고 있는 회사가 1년 1회였대요. 딱 한 번, 그죠? 한 번에 중간 배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 2회라는 것은 6개월마다 회기가 6개월 나눠진 거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다시 중간 배당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안 되고요. 최소 1회계년도 잡혔을 때 가능하다는 뜻이고 3번, 뭐 1번은 조문 문제고요. 3번, 배당 가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배당이 실시했다. 이거는 위법 배당이죠. 그죠?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익 청구는 10년입니다. 10년에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됐어요. 문제는 다 뭐 출제됐고 우리 다 봤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중간 배당 횟수는 영업연도 중에 1회로 제한됩니까? 그렇죠. 조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당해 결산기에 대차, 대조, 표산, 순자산액이 이익배당의 법정 한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 배당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배당을 진행했던 이사는요. 회사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차익을 부담해야 된다.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내용들이 조문 문제였기 때문에 조문과 판례이기 때문에 나올 만한 것이 나왔다.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여러분 맞췄을 겁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45번 가보시면 지배인 관련되는 거죠. 지배인 관련되는 거. 지배인 관련되는 게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답 찾는데 지장 없어요. 답 찾는데 지장 없고 답은 이미 벌써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고 나머지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일단 답을 먼저 한번 가볼까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뭐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배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리권은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제한합니다. 근데 제한할 때 우리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죠. 누구? 선의의 제3자에 대항을 못해요. 내부적인 어떤 제한을 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을 못해요.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 여부입니다. 제3자가 믿은 그 선의의 대상, 그죠? 그 영업 행위죠.
이 영업행위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문제되는데, 제가 늘 얘기했죠. 이거는 주관적으로 지배인이 자기의 주관적인, 그죠? 영업주의 주관적인 의사로 내 대리권 받은 범위는 요만큼이야, 그죠? 요만큼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제3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 제3자에 대해 책임져야 될 지배인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자기의 대리권 범위를 좁히거나 넓힘을 해서 선의의 제3자 보호를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배인이 대리권을 받아서 해야 되는 영업이냐 아니냐는 제3자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지배인 네가 하는 행위 맞아 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성질과 함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성질로 추상적으로 판단한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그겁니다. 이거자. 그래서 답이 3번, 2번이에요. 답고는 지장 없고요. 그 다음에 1번 가보시면, 지배인 행위가 영업주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해서 행위했다. 근데 제3자가 이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악의전 안 돼요. 또 중대한 과실도 여기서는 악의로 같이 본다 그랬죠? 영업주는 상대방에 대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알았느냐 중대한 과실이 있냐는 입증 책임은 누가? 영업주가 부담해야 되죠. 당연히 주장하는 자가. 3번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죠.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영업주의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 행사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민법의 대리권 남용 보십시오. 보셨죠? 그 내용과 똑같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배권의 남용이라고 말만 바꾸는 겁니다. 지배권 남용은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죠?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게 지배권 남용인지 남용이 아닌지를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뭐 다 아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지배인의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해서 어음행위를 했다. 우리 그렇죠? 지배인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죠. 포괄적으로 그 부여받은 바에 따라서 어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음행위를 믿은 제3자, 이 제3자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우리 어음법에서 다뤄봤지만 이 제3자 범위는 확대됩니다. 민법하고 달라요. 그죠? 민법 다르게 상법에서 지배인의 제3자 범위, 어음행위를 했을 때 제3자 범위는요,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여기에 어때요? 어음행위에 제한 규정 입에서 한 어음행위에 대한 제3자, 그죠?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된다는 것도 이미 어음법에서 봤고 여기서 봤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뭐 이거는 뭐 워낙 뭐 잘 아는 거지만, 부포상에게 표현 지배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래서 표현 지배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도 되지만, 않는 이유는 어때요? 영업주가 만약에 표현 지배인 이런 경우도 인정해버리면 영업주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해서는 어때요? 다시 말해 상대방 피해를 본 자에 대해서는 어, 사용자 책임이라든지요, 이런 것들로 민법의 표현 대리 책임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표현 지배인의 가장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봤던 거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명회사 나왔네요. 한명회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도 우리가 한번 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한 명의 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무한 책임 부담합니다. 그죠? 부담합니다. 하지만 업무 집행 권한 상실 제도를 통해서 업무 집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그리고 중대하게 의무를 위반한 사원이나 업무 집행 사원이 업무 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이 부당하게 증대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항상 문제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옳은 거 찾으라 했죠. 옳은 거 찾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명에서 사원은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부담해요. 그런데
업무 집행 권한 상실 제도를 통해서 업무 집행에 현재 부적합할 때 배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부당하게 발생 정지하는 것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어쨌거나 업무 집행 권한 상실 제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1번 한번 가볼까요? 왜 틀렸는가 찾아보면 되겠죠. 한 명에서의 사원, 업무집행 사원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상법 205조 1항에 따라서 다른 사원 청구에서 법원이 선고로서 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틀렸죠. 요거 이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뭔 말이냐면 우리 이 상법에서는 어때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죠. 조합에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총사원의 일치로요. 총사원의 일치로 업무 집행사원을 해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권한 상실시키는 요 제도만을 통해서 상실시키는 건 아니고요. 총사원이 일치로 업무 집행사원의 책임을 물어서 해임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게 틀린 것이고. 한번 한 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화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주의하지 못한 때 비로소 발생한다. 이것도 판례인데요. 다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유추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판례는. 그죠? 무한책임 사원이 한 명에서의 사원 책임, 무한책임 사원이잖아요. 이 무한책임 사원에 지는 책임은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잖아요. 채무를 부담하면 우리 상법의 한 명회사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발생하는 거죠. 사후적으로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화할 수 없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직접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제3 채권자,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부담하는 순간 한 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알겠죠? 이럴 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 되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2번, 3번과 관련되는 판례는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한 책임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발생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해당함을 증명해서 합의해서 무한 책임은 보충적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의 이행 요건을 정한 것이다. 책임의 이행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 정도 한번 읽어두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한 명회사는 청산 중에 사원의 퇴사가 허용된다. 한 명회사는요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청산 중에 퇴사를 해버리면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죠? 퇴사가 허용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상법은 한 명회사의 경우에 표현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명회사의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한 명회사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를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일대 이 오인을 통해서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해서 사원과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에요.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자칭 사원의 책임이라고 그랬고 상법 215조 있죠? 자칭 사원의 책임이에요. 자칭. 알겠죠? 자칭 사원의 책임이라고 해서 사원 책임이라고 해서 우리 상법 215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닌 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있죠.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답은 우리가 어, 아까 봤던 2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있죠?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이것도 시험에 제가 나온다 그랬죠? 나오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2번 가보시면 갑이 타인 명의로 을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를 소유한 실질 주주인 경우는 갑의 시아버진 병이 갑의 시아버진 갑은요 타인 명의로 을 회사가 발행 주식 총 10%를 갖고 있어요. 주요 주주네요. 주요 주주인 갑의 시아버진 이 병이
이 을회사와 뭔가 거래하고자 할 때, 이사 등에 포함되냐 이 말이죠. 아버지가 이사 등에 포함되냐 이 말이죠. 포함되게 되면 미리 이사회에 거래에 대한 중요한 사항 밝히고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답은 문제는 어때요? 필요가 없다 그랬죠. 필요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갑은 1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주요 주주의 뭐죠? 시아버지요. 직계 존속이죠. 그죠? 직계 존속. 주요 주주의 직계 존속 비속에, 그죠? 비속에 해당되는 자는, 그 회사와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사의 승인과 에, 중요 사실을 밝히고 거래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직계 존속이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존속입니다. 이럴 때는 이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답이 2번이에요. 조문을 알고 있냐 문제. 조문을 이제 한 줄 응용한 겁니다. 시아버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직계 존속 대신 시아버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답 고르는데 크게 문제 없고요. 1번 398조에서는 중요한 사실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밝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밝히고 이익 상방 거래에 해당되는지 공정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이사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죠? 이거는 이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최신 판례 23년에 나왔던 판례죠. 23년에 나왔던 판례인데 이사의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통상거래로 허용되는 이사의 승인 결의는 안 되고요. 중요사항을 밝히고 이사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최신 판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최신 판례도 특히 23년에 나온 거죠. 3번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다. 소규모 회사죠. 소규모 회사도 만약에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가 있으면 누가 승인한다고 했겠죠? 누가 승인합니까? 소규모 회사에서는요, 이사회가 없단 말이죠. 그죠?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주주총회에서 한단 말이죠. 그 주주총회의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만이 이 이사 등과의 회사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네, 그래서 큰 문제 없습니다. 됐고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이사 등의 자기 또는 뭐 계산해서 유효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맞습니다. 미리 이사의 승인 받아야 되죠. 그리고 사전에 정한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거래는 무효다. 그죠?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된다는 것을 23년 판례에서 말해줬다고 했잖아요. 우리 23년 판례 봤잖아요. 6월 판례. 그죠? 거래는 무효라고 봐야 되고 사후에 이사의 승인은 이제 안 된다 그랬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이제 이사회가 거래에서 승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 지문이 4번으로 나온 거예요. 23년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담보약정을 한다? 이때는 거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거요?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 충돌로 인해서 회사의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는 이사의 승인 거칠 필요가 없죠. 예외죠. 그죠? 그래서 담보약정도 그런 겁니다. 이사가 담보해주면 되는 거죠. 회사에겐 좋죠.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8번을 가보시면 48번의 답도 한번 먼저 가볼게요. 어디 나오냐? 어디 나오냐? 가보니까 답이 4번이네. 회사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 우리 주주평등의 원칙 문제예요. 주주평등의 원칙 문제. 23년 판례 다시 확인한 건데 이건 뭐 보든 안 받든 맞출 수 있어야 되죠.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은 뭐라 그랬습니까? 강행규정의 무효라 그랬죠?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 맞아요. 무효이고요.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효하다? 안 돼요. 이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효되지 않는 겁니다. 주주 평등 원칙을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4번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번도 최신 판례인데 뭐 그거 보면 되죠. 최신 판례라는 주주평등 원칙이 특별히 바뀐 건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돼.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면 무효죠. 맞습니다. 2번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 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주는 약정이죠. 전액 보전해준다. 이거 안 되죠. 전액 보전해주는 약정 강행규정에 위반돼서 무효예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서 무효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무효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유 있죠? 이런 것들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규정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알겠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번 자녀재산 각 주주 간 주식수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주주평등 원칙이죠. 그렇지만 자녀재산 분배 등에 관해서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은 발행하잖아. 그죠? 그게 뭐예요? 종류주식. 종류주식은 주주평등 원칙에 예외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하지 않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번도 봤고요. 5번.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 원칙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알겠죠? 주주와 주주 다른 사이관계.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들이 공통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뭔 행사할 때 회사가 주주들에게 불평등을 주거나 하는 게 문제되는 것이지 그냥 주주들 간에 자기네끼리 어떤 뭔가를 계약을 한다. 이거는 주주평등 원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24년 판례였고 이제 49번 어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음에 관한 내용이다. 그 어음에 관한 내용에 대한 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이 답인데 이것도 뭐 여러 번 나왔고 취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다시면서 어,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약소금이 발행됐어요. 그 어음에 배설을 했단 말이죠. 이럴 때 어음 발행이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약소금의 발행 또는 배서인은 어음금의 지급 또는 상환 책임 등 어음상 채무뿐만 아니라 약소금의 발행 또는 배서의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 채무에 대한 민사 보증 책임도 부담한다?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되다가 추정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보증 책임 부담하려면 민사상 그죠? 다시 말해서 원인 관계에 보증을 부담하려면 별도로 보험 관계와 별도로 이 보증에 대한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것이다. 1번 어음채무자는 어음채권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자. 어음법적 양도 방법인 지다심에서 배서 양도가 아니라 그냥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도 양수할 수 있어요. 양수한 자는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 있죠.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채권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죠? 지명채권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는 어음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에 원인관계 효력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원인관계가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2번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했다. 어음을 통모해서 발행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 받는 것과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약속을 발행을 가능한 거죠. 이건 우리는 인정한다 그랬죠? 어음 발행에서. 그렇지만 이러한 어음 발행의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이고 어음 발행 행위 등 어떠한 의사 표시가 통정허위 표시 무효라고 주장한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증명하면 된다. 통모 발행했을 때 문제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받고 4번 가보시면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 물품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서 대금 지급을 위해서 물품 매도인의 지급기일 그죠? 이후로 다시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그죠? 공급일자 이후에 갖겠다는 거죠. 약속을 받았다. 그 물품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약속음의 지급기일인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은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 정지 사유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되었다 하더라도 지급거절된 때에 물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은 아니다. 지급거절됐다 하더라도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5번 가보시면 이제 표지음이죠. 이게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표지음은 크게 문제 안 돼요. 표지음은 약속음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해서 만기, 발행일 등등 있죠. 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는 표지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가 있어야 돼요. 하단에 이 표지음이 뭐 한다고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음이다. 거기 어음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주는 문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 제시하는 경우에는 지급 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런 경우 보통이죠. 그런데 그죠.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은 표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으로 받느냐 아니냐 문제인데 예문으로 보지 않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알겠죠? 어음 표면에 그 내용이 존재하잖아요. 이걸 표지어음이라 하는데, 그죠? 여기 해당되면, 이 앞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적 성격은 표지어음은요, 어음법 소정의 약속음에 해당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음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인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미완성 표지어음을 가지고 한 지급 제시만으로는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없고 지연손해금은 보충한 후 지급 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중복보험 관련되는 건데 여기는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문제가 어렵게 낸 부분이 보통은 골고루 있죠. 골고루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내서 한 5개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보험에 아주 몰아져 있었어요. 보험에 몰아져 있는데 보험에 사실 그 내용 자체가 뭐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몇 문제 고르는 속에서 최근에 나온 보험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세 문제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냐 판례가 중요하냐 아니냐도 출제되는 근거가 되지만 이제는 어때요? 전천후로 최신에 나온 판례라면 일단은 다 알고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중요한 걸 구분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답은 1번이에요. 학교 배상 책임 공제 계약이 되죠. 그때 피공제자인 중학생 갑이 그러니까 학교가요. 뭔가 잘못하게 되면 배상 책임지는 거죠. 그런 계약이 있었던 건데 그 잘못한 것은 피제공자가 학생이 하더라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보험이에요. 피공제자 중학생 갑이 축구 동호회를 활동해서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인도를 지나던 피해자 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을은 어때요? 뒤로 넘어지면서 중증 뇌 손상을 입고 치료 중에 사망해버렸네. 그러면 이 갑이 행위를 통해서 을이 사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을이 가입한 학교 배상 책임 공제 계약에서 뭐야? 사망 대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 안전운전 공제 주항계획이죠. 이거 또 이름이 잘 틀려요.
앞쪽에 학교 배상 책임 공제 계약하고요. 학교 안전 공제 조항하고 달라요. 학교 안전 공제 조항회가요. 학교 배상 책임 공제에 따라서 피해자 을에게 공제금을 지급했어요. 만약에 이걸 지급했다면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가배 책임 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안 된다. 알겠죠? 가해자인 피공제 가배 책임 보험자 있죠? 이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냐? 이건 대위 안 된다고 봤어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 답이 1번이긴 합니다. 2번 건물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보험 목적으로 해서 가입한 화재보험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보험 목적에서 가입한 화재보험 이것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라는 중복보험에 관계에 있는 경우에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 건물을 화재 발생해서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소유자, 그죠? 소유자는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임차인의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임차인은 뭐만 생각합니까? 첫 번째 거죠.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소유자에게 보험을 지급받았다면 이 지급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임차인이 화재보험자의 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때요? 보험자 대위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가보시면 사용자의 보험자. 이거는 우리가 뭐 법에서 다뤄봤던 거죠. 교재에 바로 다뤄봤던 거죠.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 피용자의 공동불법 행위한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되겠죠. 이렇게 면책됨으로 해서 사용자의 보험자가 자기 돈을 줬기 때문에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자의 보험자에 대해서 신의치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자의 구상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일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거. 네 번째, 하나의 사고에 관해서 여러 개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특약이 체결됐다. 이건 상해보험 특약이 체결된 거죠. 여러 개. 그때 그 보험금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추가한다. 그럴 때는 일단은 손해보험에 관한 거죠. 중복보험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672조 1항이 준용되기 때문에 보험자는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뭘 책임다? 연대 책임을 지고요. 이 경우에 각 보험자 사이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각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 처음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 책임을 갖게 있는 거죠. 갖게 있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보시면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값과 그러니까는 피보험자 값은 제1 책임보험하고 2 책임보험, 그죠?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보험자가 되는 거죠. 이때 피보험자는 갑이고요. 그 다음에 제2보험. 또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누구였냐면 또 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갑과 을의 공동 불법 행위로 해가지고 피해자는 병이 되는 거죠. 사망했다는 거죠. 이런 사고 발생했을 때 제2 책임보험 계약의 보험자가, 알겠죠? 보험자가 병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으로 이렇게 지급함으로 해서 갑과 을 공동 면책을 하게 된 거예요. 공동 면책이 된 거죠. 공동 면책을 얻게 됩니다. 그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된다. 그때는 제2 책임보험계의 보험자가 제1 책임보험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구상권입니다. 구상권. 이 구상권의 범위는 제1 책임보험계약 보험자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에서 갑의 과실 비율에 상당한 금액이 되겠죠. 그렇게 나온 건데 한번 여러분이 따져보시면 돼요. 보험법에서 어렵게 이렇게 지문을 깔았지만 여러분이 이 답은 쉬운 곳에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 됐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뭐 기출문제 해설을 좀 이렇게 가볍게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출문제를 해석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따라오면서 같이 한번 해보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설명이 미비한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어, 전체가 다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부러 어려운 문제 한 4개나 3개, 5개 요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면 더 내게 된다. 그 새로운 문제는 대부분 최근 판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판례를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하여튼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봤고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뭔가 반성도 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데 하나의 지침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울법학원에서죠 기본 강의를 14일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진행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우리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스케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본 강의를 하면서 또 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 스터디를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따라와서 호응해 주시고 같이 함께 1년 동안 가시면 이 카톡방이 좋은 점은 외롭지 않습니다. 같이 시험 공부한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게 있다면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께 편하게 가야만 여러분이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끝까지 이 또 상법 기출 해설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시험을 합격을 고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